오늘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뽑은 제목은 윤석열과 국힘의 후안무치 DNA입니다. 이 윤석열은 어쩜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한지, 또 국민의힘 지도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지, 부끄러움을 모르는지, 그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에서 한자리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다들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아침부터 안타깝게 목숨을 버리신 세 분의 정치 지도자 이야기를 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전 시장, 노회찬 전 의원, 이런 분들은 본인이 저지른 잘못도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아주 티끌만한 잘못, 혹은 자기 주변에서 저질렀을지 모를 그런 잘못에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에게, 민주 세력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던져버리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은 저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양숙 여사가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무죄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모욕적인 강압수사, 신상털기 수사, 망신주기 수사, 그리고 자기 주변을 향해서 조여오는 그런 검찰의 수사 압박, 이런 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해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셨고, 박원순 전 시장도 저는 박원순 전 시장의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도 스스로 목숨을 던졌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도 5천만 원을 수수했다라는 당시에 이야기가 있긴 했습니다. 그것도 노회찬 의원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민주 진영의 지도자들은 이 작은 일에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던지는 이런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과 국민의힘 이쪽 사람들은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아주. 자, 오늘 한겨레 신문에 김은형 문화데스크의 칼럼이 실렸는데, 제가 이걸 인터넷으로 찾아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려고 찾아봤는데 인터넷판에서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한겨레 신문 24면에 실린 칼럼인데, 부끄러움을 가르치는 학원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윤석열과 국민의힘 사람들이 하는 지금 말과 행동을 보면 보는 제가 다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부끄러움은 이 보는 사람들의 몫이어야 하는지, 어쩌면 우리 사회가,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부끄러움을 몰라야지 뭔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회가 된 것은 아닌지, 그런 DNA를 가져야지 성공에 유리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가정에서 공부 잘하는 법, 좋은 대학 가는 법, 돈 잘 버는 법은 다들 가르치고 혈안이 돼 있는데,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느껴야 될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출세하고 대접받는 세상이 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처럼 부끄러운 DNA, 부끄러움을 느끼는 DNA가 아예 없는 사람들 위주로 모인 게 그쪽 진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뉴스를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진숙 MBC 기자 출신이죠. 걸프전 때 동시 통역을 하면서, 동시 통역도 하고 또 걸프전 현장을 취재를 해서 유명세를 탄 기자인데, 한때는 노조 활동도 하고 꽤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처럼, 기자처럼, 양심 있는 기자처럼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완전히 부끄러움을 잊고 출세지향주의로 돌변을 해서 김재철 사장 시절 때부터 승승장구를 해서 보도본부장도 하고 대전 MBC 사장도 하고 이러더니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원장이 됐는데, 이준식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이제 선배 방송 기자잖아요. 근데 방통위원장을 시켜준다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MBC 후배들로부터 엄청난 손가락질과 지탄의 대상이 된 이진숙이 자기 업무 추진비로 대전 성심당에서 빵을 수백만 원어치 사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이진숙 같은 사람이 방통위원장직에 복귀한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지금 보시면 4대4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최상목이 2명을 임명을 했죠. 2명을 임명하지 않았으면 6명이 심판을 했을 텐데, 지금 보면 찬성 의견은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환창 4명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탄핵할 사유가 안 된다.
그리고 탄핵을 해야 된다. 인용 의견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네 분이 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이 만약에 2명을 임명하지 않았더라면 조한창, 정계선 2명의 재판관을 최상목이 임명을 했죠. 그랬더라면 3대3으로 기각이 됐을 겁니다. 지금 6명 이상의 인용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4대4이기 때문에 기각이 됐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윤석열이 심어놓은 게 뭐 엄청나게 많기는 합니다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런 기득권 세력, 수구 세력, 좋게 말하면 보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분야가 너무 많아서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 이렇게 내려집니다. 자, 이분들 김형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분들은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중에 원래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탄핵을 기각 의견을 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그때 6명이었는데 그대로 만약에 탄핵 심판을 했더라면 정영식 한 명만 반대해도 윤석열 탄핵안이 기각이 되는 겁니다. 헌재에서. 근데 지금 8명이 됐고 지금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은 한 명의 헌법재판관을 마저 임명해야 된다는 국회 측의 권한쟁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면 헌법재판소가 9명이 되겠죠. 그러면 5대4가 됐을 텐데 최상목이 한 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4대4로 끝났습니다. 이진숙은 즉각 방통위원장 업무에 복귀한다고 하니 윤석열이 탄핵이 되더라도 그래서 파면이 되더라도 이 방통위원장직에 복귀한 이진숙이 그 자리에서 임기를 다 채우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정책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진숙이 그 자리에 앉아갖고 한국의 언론의 공정성이라든지 독립성을 계속해서 망가뜨리는 정책을 펼 것을 생각하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이진숙이 이 자리에 복귀해서 지금 MBC 지금 박문진 이사, 이진숙하고 김태규가 임명한 박문진 이사가 현재 효력 정지가 돼서 이사에 취임하지 못해서 이전 박문진 이사들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윤석열을 파면시킨다고 해도 이 켜켜이 쌓여있는 이 적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기각을 해버리니까 참 방법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죠. 네. 지금 KBS, MBC 이런 쪽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아마 이진숙이 기각돼서 신이 났을 겁니다, 지금. 지금은 모든 이진숙 웃는 거 보세요. 아주 그냥 좋아 죽습니다,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 탄핵을 해도 헌재에서 자꾸 기각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 다 직무에 복귀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의미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적어도 절반인 4명은 이진숙에 대해서 탄핵돼야 된다는 인용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진숙이 100%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은 건 아니다. 이 정도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는 공수처가 윤석열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첫날 잡혀와서는 도시락하고 된장찌개만 먹고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더니 그 다음날부터는 구치소에 들어누워서 안 나왔잖아요. 결국 조사를 못하고 검찰에 넘긴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경향신문도 역시 이진숙의 탄핵안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톱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세가 여기에 대해서 무리한 탄핵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무리한 탄핵이라고 볼 수 없죠. 헌법재판관 4명이 탄핵안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적어도 절반은 8명 중에 절반은 탄핵안 인용 의견을 냈기 때문에 가까스로 이진숙이 복귀하는 거지만 무리한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지라고 할 일은 아니죠, 이게. 중앙일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도 역시 이진숙이 174일 만에 방통위원장에 복귀한다는 소식을 톱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톱으로 공수처가 윤석열 사건을 빈손으로 검찰에 송부를 하면서 기소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윤석열에게 장악당했던 검찰이 윤석열이 지금 직무가 정지됐다고 해서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 없거든요.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지 지금 현재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도 기각을 해버리고 기각이 아니죠. 신청을 안 했죠. 반려를 했습니다. 법원에 청구조차 하지 않고 경찰로 돌려보냈고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사건도 여러분 다 아시지만 명태균 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태워버려라 이렇게 했다고 명태균 측 변호인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 검찰을 윤석열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내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특검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에 반대를 하고 최상목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뉴스 중에는 이진숙이 헌재에서 기각됐다는 뉴스와 공수처가 윤석열 사건을, 윤석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검찰로 넘긴다라는 뉴스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좋지 않은 뉴스, 스트레스 받는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네. 자, 오늘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준비한 뉴스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헌재에 변론에 출석을 해서 언론이 초갑이다, 마지막으로 변론을 끝내려고 하는데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이 초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KBS 완전히 장악했죠. 방통위, 방심위 통해서 KBS 장악하고 YTN 민영화 시켜버리고 MBC 장악하려다 실패했고, 조중동은 동아일보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조중동이 윤석열 탄생하는데 1등 공신 아닙니까? 경제지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윤석열을 늘 지지하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언론을 탄압하고 취재를 하는 탐사 기자들을, 뉴스타파 기자들을 탈탈 털듯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무리하게 한동훈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을 주거침입 방해죄로 고소를 하고, 윤석열이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된다고 대통령이 일개 그런 개별 사건에 대해서 협박성 발언을 하고, MBC에 바이든 날리면 그 보도도 좀 희대의 코미디 아닙니까? 그렇게 언론을 입틀막 했던 윤석열이가 언론이 초갑이라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정말 이자는 후한무치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DNA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임기 내내 언론을 무시하며 불통 정권을 군림하고선 스스로를 을로 매김하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니 어이가 없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언론과 국회를 함께 겨냥한 윤석의 초갑 발언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막을 수도 막을 생각도 없었다고 헌법기관 유린을 부인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틀막 정부의 행동대장, 제일 앞장서 있는 게 방통위와 방심인데, 방통위원장에 이진숙이 복귀하고 유일임이 방심위원장으로 아직 건재합니다. 참, 앞으로 걱정입니다, 정말.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수, 제가 악마팀장TV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43, 47, 62위까지 추락해서 지금 남미국가 수준이 됐습니다. 언론을 나팔수로 만들고 전부 땡윤 방송을 만들어 놓고 언론이 초갑이라고 하는 이 윤석열의 이 후한무치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사저널 이재명, 김문수 양자 대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이원배님께서 여론조사에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바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뉴스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시사저널 여론조사 대선 양자 대결에서 김문수 46.4, 이재명 41.8. 시사저널이 설 연휴를 맞아서 특집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 조원 CNI에 의뢰해서 1월 18일, 19일 1,006명에게 조사를 했다. 이재명과 홍준표의 1대1 대결에서는 홍준표 43.7, 이재명 43, 이재명 오세훈은 42.7대 41.1, 다자구도에서는 이재명 32, 33, 김문수 19, 홍준표 9.4, 한동훈 8.2,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5.9, 민주당 36.7. 자, 여러분, 이 조사 결과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왜 무시하셔도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자동응답 시스템은 정치적 의사표시 욕구가 강렬한 사람이 많이 표집됩니다. 지금 기독교, 개신교, 그리고 신천지 이런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대하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고, 그 결과가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며칠 전에도 악마팀장TV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여론조사는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지금은 사실은 보수가 과표집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특히 RDD 무선 ARS 방식의 조사는 보수의 과표집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승부는 볼 것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문수가 나와주면 땡큐죠. 일단 로이도스님 말씀처럼 안심번호를 그러니까 방법론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방법론은 첫 번째, 우리나라 국민의 특성, 그 모집단이라고 하죠.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모집단의 특성과 똑같은 표집 틀을 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현재는 가장 모집단의 특성을 가장 반영하고 있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표집 틀은 이동통신 3사의 전화번호부입니다. 거기에는 가입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역과 성과 연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성과 연령 세 가지 기준으로 안심번호를 통신사에서 넘겨봤는데, 지금 제가 엊그제 여론조사 꽃 분석해서 말씀드릴 때 1000명 조사하는데 전화번호를 3만 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조사는 6,000명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근데 보수 과표집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1000명을 조사하면 1000명만 딱 샘플링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화 안 받으면 넘어가고 하면 전화 잘 받는 사람, 여론조사라고 했을 때 끊지 않고 끝까지 응답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사람 위주로 표집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국면은 지금 조직적 기독교 세력과 정광훈 세력의 조직적인, 그리고 신천지 세력의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금 보수의 과표집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선거를 하게 되면 이것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가 제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ARS든 어떤 조사든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이긴 합니다. 김문수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니 한국 사회가 이렇게 퇴행해도 되나? 자, 윤석열은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지금 하는 짓이 그 범죄자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도망가고, 두 번째 부정하고, 세 번째 백을 쓰라고 하는데 이게 1도 2부 3백인데 지금 윤석열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고 한겨레 신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수사를 받게 될 처지가 되면 최상은 도주, 체포 불응을 하는 것이죠. 윤석열은 체포 불응을 했습니다. 관저에서 버티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부인을 하라는 거죠. 지금 공수처 조사는 안 받고 혼자 나가서 내가 지시한 적 없다,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 또 계엄 관련 예비비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문건도 자기는 준 적이 없고 만든 것도 김용현이 만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부인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백을 쓰라는 지침인데 윤석열은 지금 정광훈을 중심으로 한 극우 세력의 백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남미의 마약 카르텔 두목 같은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석열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지금 이진숙마저 헌재를 통해서 직무에 복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김문수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은 극우를 등에 업고 이미 체제 밖으로 나갔고 국민의힘은 이런 반체제 활동을 비호하고 있다. 이제 이들은 보수가 아니다. 보수의 사전적 의미가 보존하여 지킨다인데 헌법과 국회와 사법부를 폭력으로 짓밟은 자들을 보수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자기는 변호인을 통해서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 그리고 헌재에 나와서도 자기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한 적이 없다. 군인들이 스스로 물러나오는 걸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국회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나와서 윤석열이 다 끌어내라, 도끼로 문을 깨부수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한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해서 윤석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쪽지에 대해서도 조태용이 외교대응 쪽지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쪽지를 받았다고 이야기했고, 최상목은 받기는 받았는데, 최상목은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한테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윤석열의 어떤 참모로부터 받았는데 자기는 읽지도 않고 그냥 옆에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건이 지금 공개가 됐죠. 넘버링이 돼 있는데 8번으로 지금 기재되어 있는 문건을 공개가 됐고, 그러면 앞에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도 누군가는 받았을 텐데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증인 선서 다들 하고 있는데 이상민 여기 앉아있는 거 한번 보세요. 선서를 거부하고. 얼마나 뻔뻔한 자입니까? 자기가 판사 출신이고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 장관을 한 사람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자, 최상목은 받았다고 하는데 윤석열은 준 적이 없다. 윤석열이 헌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그 계엄 관련 문건을 쓴 적이 없는데 김용현이 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문을 부시고 끄집어내라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사령관들이 지금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오염된 증언을 하고 있다. 자기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 포고령도 자기가 쓰지 않았고 김용현이 쓴 것 같다. 김용현이 써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꼬리 자르기 하고 자기 살겠다고 부하들을 전부 거짓말장애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여기에 대해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은 도마뱀 같은 인간이다. 쓸모없으면 바로 잘라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쓸모가 있을 때는 당근 또 당근을 주지만 위기에 처해 있고 쓸모가 없을 때는 가차없이 쳐낸다.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김용현도 지금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하고 있고 자기의 명령을 따른 사령관들 3명을 전부 다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루한 비겁한 행동입니까? 자기 지시를 따라서 했으면 적어도 내가 시킨 대로 한 거니까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폭 두목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자, 윤석열이 지금 보면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을 필요할 때는 중용하고 쓰고 당근을 주지만 자기한테 조금만 불리해지거나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내쫓아버립니다. 자, 그런 사례를 한동수 전 부장이 3명을 지목했는데, 자, 첫 번째, 자, 대선 1등 공신이죠. 2030 남자표를 다 가져온 게, 대거 가져온 게 이준석인데, 이준석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당대표직에서 쫓아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으로 윤석열이 경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이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지금 명태균은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윤석열의 오른팔, 윤석열의 책사인 한동훈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고 심지어는 체포, 사살될 뻔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언제든지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자기 부하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죠. 정말 후한무치합니다. 자, 여기 보면 윤석열 측에서 한 말인데 윤석열 체포날 총 들고 나가서 불법 세력 막겠다 말했다. 자,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자, 윤석열 변호인이 한 말입니다. 자, 김성훈 경호차장이 검찰이 영장을 반려해서 지금 경호처 업무에 복귀를 해 있는데 지금 경찰의 압수수색, 공수처의 압수수색도 다 맡고 있습니다. 이 김성훈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윤석열 변호인단인 배의철 변호사가 체포영장 집행 직전 상황을 정했는데 배 변호사가 김성훈이 울면서 총을 들고 나가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의 변호인이. 그런데 윤석열이 야, 공수처 수사관도 경찰도 경호처도 젊은이 너희끼리 총 들고 싸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김성훈이가 총 들고 나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윤석열이 워낙 국민을 생각하고 젊은이를 생각하고 대범한 인간이라서 김성훈한테 야, 국가기관끼리 젊은이들끼리 무력 충돌해서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하지마. 내가 그냥 잡혀갈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말인데 이 말에 따르면 김성훈은 체포돼서 아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증언입니다. 김성훈은 자기가 총을 쏘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윤석열 변호인이 윤석열이가 발을 빼기 위해서 김성훈을 지금 팔아먹고 있잖아요. 여기서. 김성훈이 울면서 총을 들고 나가서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
라고 말한 게 경호처 내부의 제보를 받은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변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야비한 인간입니까?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맥과 콜님이 이진숙이 복귀하면 MBC도 KBS 같이 되나요? 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진 않고요. 지금 이진숙, 김태규가 임명한 박문진 이사는 2인 체제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일단 새로 임명된 이사의 직무를 정지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시켜 놔서 그 사람들은 지금 이사 업무를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임명된 이사들이 이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본안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법원에서. 근데 지금 본안 판결이 아마 올 여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본안 판결에서 2인 방통위의 박문진 이사 임명이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그 방통위는 새롭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서 박문진 이사를 다시 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MBC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죠. 다음 대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혹은 다른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진숙을 파면시키면 됩니다. 그냥 대통령의 권한으로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MBC는 법원의 판결 이전에 이진숙을 파면시키게 되면 MBC는 현재의 보도 논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MBC가 바로 지금 KBS화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에 복귀를 하면 방통위원장에 갖고 있는 권한을 총동원해서 입틀막을 하고 언론을 망가뜨리고 윤석열을 지키려고 할 거잖아요. 그게 우려된다는 거지 당장 MBC가 어떻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방통위와 방심위가 힘을 합쳐서 MBC에 대한 압박을 엄청나게 가하겠죠. 빵뿐이겠습니까? 네. 이제 제네시스 G90 타고 다니면서 법카를 막 쓰고 다니겠죠, 이진숙이. 자, 권성동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윤석열의 친구이고 검사 출신인 권성동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사법시험 동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하고 엄청 친해서 이재명 대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모친상까지 조문을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재명과 친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것은 재척 사유가 된다. 기피 사유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권성동이 기자들을 만나면서 문영배 대행이 이재명과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하고 자랑을 했다. 2020년 이재명 대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상가에 다녀온 것을 자랑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사실이라면 문 대행은 윤석열 탄핵 재판 기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헌재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문영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도 없고 심지어 사법시험 동기인데 조의금도 안 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가지고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성동이 헌재가 반박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잘못 들은 것 같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그런 중대한 발언을 해놓고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미안해라는 말도 안 했죠. 잘못 들은 것 같다 하면서 자기 말을 거둬들였습니다. 얼마나 뻔뻔한 인간입니까? 권성동이란 자가. 적어도 이 정도 말을 사실관계를 잘 모른 채 발언했으면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어떻게 윤석열과 그 졸개들, 국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만 후한무치한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는지 정말 이렇게 살아서 출세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권성동은 그거는 거둬들였지만 문영배 대행과 이재명 대표 가까운 관계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법연수원 동기 고위직 출신 두 사람을 다 잘하는 사람에게 확인을 한 거고 모친상 조문 간 거 빼고는 반박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시인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설사 문상을 갖다 치면 그것 때문에 기피가 돼야 됩니까? 자, 한겨레 신문 오늘 기사를 보면 법원 폭동 이후에도 서부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걸 갖고 정당성에 계속해서 국힘이 딴지를 걸었죠. 그 이후에도 헌재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권성동이 문영배 대행이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다 이렇게 발언을 해놓으면 극우 시위대들이 헌재로 몰려가서 이재명하고 친한 문영배는 물러나라 이런 또 과격한 시위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권성동이 흔드는 건지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는데 실형에. 그때 실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서 비판이 있으니까 아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지 판사를 협박하다니 판사 협박하는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 라는 법안을 낸 게 엊그제인데 지금은 사법부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헌재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탄핵안을 헌재가 기각했으니까 또 그 사안에 대해서는 헌재가 잘했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말을 사법부의 권위, 사법부의 판결 존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법부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된다는 법안을 내겠다라고 한 국민의힘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갖고 법원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헌재까지 흔들어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건지 부끄러움이라는 걸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영식 재판관과 권성동이 17기 동기인데 너무나 끈끈하다고 한준호 의원이 질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도하는 언론이 없었다. 일단 정영식은 박선영하고 인척관계잖아요. 박선영의 윤석열이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에 내란 사태를 일으키고도 박선영을 진실과 화해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정영식 재판관의 부인이 박선영 진실과 화해위원장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뇌물성으로 자리를 준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정영식이 더 깊이가 돼야죠. 어떻게 자기가 지금 탄핵이 될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의 처형을 장관급 인사로 앉힌 인사를 단행하고 직무정지가 됐는데 윤석열이 그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죠. 머리끄댕이님 말씀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개돼지로 계속 아는 게 이런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동조해주는 사람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국민 전체를 개돼지 취급을 계속 하는 거죠. 강릉이 무슨 죄입니까? 머리끄댕이님. 권성동이 나쁜 거죠. 죄다 검사 출신입니다. 윤석열도 검사, 권성동도 검사, 권영세도 검사, 다 검사 출신입니다. 자, 김성훈이 좀 전에 윤석열의 변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훈이 울면서 제가 총을 들고 가서 저 다 쏴버리고 헌법에 바로 세우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윤석열 변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총기를 사용해라고 했다는 내부 증언이 있는데 지금 경찰이 김성훈을 체포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반려를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김성훈을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 한겨레 신문 오늘자 보도를 보면 검찰이 김성훈의 총기 사용 검토 내용이 있는데도 영장을 반려했다고 합니다. 내란 진압이 정말 어렵습니다. 경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고 하는데 박은정 의원이 법무차관으로 상대로 질의하는 거 보니까 서부지검의 일개 검사가 김성훈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김성훈 영장을 반려하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했을 리가 없다. 그러면 적어도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박세현 고검장이 지시를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 차원에서 지시를 한 건데 지금 김성훈이 복귀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과 삼청동 안가 비화폰 이런 거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이 다 맡고 있어서 만약 김성훈이 구속됐더라면 김성훈과 이광우가 구속됐더라면 다른 경호처 직원들이 협조를 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김성훈이 지금 딱 맡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지금 김성훈 영장을 반려시킨 게 바로 이런 거를 알고 반려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이 김성훈과 관련해서 지금 경호처에서 이 김성훈이 지금 복귀를 해서 보복의 칼날을 지금 휘두르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호처의 본부장급 이상이 이광우 충성파, 윤석열, 김건희 충성파인 이광우 빼고 다른 사람이 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김성훈과 이광우, 특히 김성훈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충성을 맹세하면서 경호처 전체를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있고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본부장급 이상이 집단 사직서를 낼 정도인데도 검찰이 김성훈을 돌려보내라고 경찰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검찰로 넘긴다고 한들 검찰이 윤석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오고 막 이런 걸 보면 검찰이 처음에는 윤석열을 버리고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윤석열을 최대한 저 자리에 두는 게 우리가 살 길이 아닌가? 내란 수사를 최대한 소극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오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금 만약에 영장
이 발부가 돼서 윤석열이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앞으로 재판에 임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구속 상태에서 풀어줄 수도 있다. 좀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극한 직업입니다. 경호처 직원들 지금. 자, 한겨레 신문 오늘자 사설입니다. 경호처 김성훈, 이광우 언제까지 활보하게 둘 건가? 검찰이 김성훈의 구속영장을 경찰에 반려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김성훈의 증거인멸 시도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또 석방후에 김성훈은 압수수색을 가로막고 경호처 내부 입단속을 강조하면서 수사 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던 우물에 독 타지 마라 이러면서 제보자 색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에게 비화폰을 준 게 사실이냐 이런 질문에도 경호 기밀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작살로 물고기를 잡아서 김건희한테 준 게 사실이냐 확인해 줄 수 없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저지에 협조하지 않았던 경호처 직원들이 많죠. 이 김성훈하고 이광호가 풀려나니까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이 빨리 김성훈과 이광호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하고 검찰은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최상목이 나서서 직무를 배제해야 되는데 최상목이 그거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지금 내란 진압에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서 지금 진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어제 가장 화제의 인물은 저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내란 이후에 바로 잘라버려갖고 지금은 전 차장이 됐는데 어제 청문회에 출석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자, 어떤 발언을 했냐면 윤석열이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냐라고 했더니 아주 구체적으로 중간에 포즈가 있었다는 것까지 다 상세하게 홍정원 차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조태용이 국정원장이죠. 조태용은 계엄 선포 국무회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하고 돌아와 있었는데 그 다음날 해외 출장을 가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홍장원 차장에게 윤석열이 직접 전화를 한 것 같다. 홍 차장이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싹 다 잡아들여라. 정확한 워딩은 방첩사에 협조를 해라. 그러면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서 예산 인력 다 대주겠다. 윤석열의 지시사항은 그거였다는 겁니다. 싹 다 잡아들여라. 누구를 잡아들여야 되냐? 방첩사가 잡으러 다니니까 방첩사를 도와줘라. 그러면 내가 국정원에 없는 대공수사권을 다 부활시켜 주겠다. 이게 이제 홍장원 차장의 증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홍정원 차장에게 윤석열이 명단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 방첩사에 홍정원 차장이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홍장원인데 여기 또 홍정원으로 써놔서 저도 헷갈렸는데 홍장원입니다. 홍장원 차장이 방첩사령관 여인영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체포해야 된다. 이런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명의 명단에 대해서 어제 청문회에 나와서 홍장원 차장이 다 확인을 해줬습니다. 아, 그 사람은 제가 들은 명단에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홍장원 차장이 충격적인 내용을 들은 다음에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비서를 통해서 전화를 해서 보고를 드릴 게 있으니까 보고를 받아달라. 그래서 오라 그래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들어가는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조태용 원장이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조태용 원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첩사에서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고 방첩사에서 한동훈,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고 한다라고 했더니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 내일 아침에 이야기를 해라. 아니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고 지금 군인이 국회를 에워싸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내일 아침에 보고를 하라니요.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국정원장이. 그리고 며칠 뒤에 홍장원 차장은 잘렸죠. 홍장원 차장이 어제 아주 아마 메모를 다 해놓은 것 같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포즈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말하다가 전화로 포즈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중에 압권은 홍장원 차장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물을 먹은 사람입니다. 속칭. 물을 먹고 한직에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정원 차장으로 발탁된 인물이니까 윤석열에게 충성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홍장원 차장은. 이 사람은 육사 출신인데 군인의 길을 하지 않고 육사 특채로 국정원에 들어와서 30년 넘게 국정원에서 대공 업무를 주로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홍장원 차장이 어제 청문회 발언 내용 중에 제가 1분 50초 정도를 제가 잘라놨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문제시되는 게 대부분 잘 자세히 보시지 않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국정원법 11조에 보면 국정원 직원이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11월 6일 12시에 국정원장께서 이례적으로 자청하셔서 기자회견을 한 상태에서 홍장원 차장을 정치 중립 의무의 위반으로 인사 경질했다고 하는 부분은 죽으라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네이버를 쳐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시민단체에서 저를 고발했고 12월 8일 그날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 그 다음날 저는 검찰로부터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 국회에 공익제보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홍 차장께서는 경질당한 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느끼셨겠네요. 처음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자, 네, 홍장원 차장이 전 차장이죠. 어제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말한 내용인데 홍 차장이 조태용 원장한테 이런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 아니 지금 내란 사태, 계엄 사태로 인해서 혼란스럽죠. 국정원이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야당 측에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아이디어로 이야기했다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꼬투리로 조태용 원장이 자기를 국정원 차장에서 잘랐다 이렇게 어제 증언을 했는데 그 직후에 또 이름만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홍장원 차장을 검찰에 정치 중립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법에는 정치 중립 위반하면 최고 7년형까지 살 수 있는데 바로 고발을 했고 검찰에서 홍장원 차장에게 피의자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홍장원 제거 작전이 진행된 거죠. 윤석열 정부에 충성을 다하고 있던 홍장원 차장인데 아니 여당 야당 대표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그런 대통령이 아무리 지시지만 그런 불법적인 지시를 따를 수가 없어서 이행을 안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잘라버렸습니다. 정말 홍장원 차장 같은 사람이 군에도 있고 곳곳에 있었더라면 윤석열의 내란은 아예 실행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홍장원 차장 같은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시련을 겪고 물을 먹고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보수 정부 들어서 보수도 아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발탁이 돼서 국정원 차장 넘버 2의 위치까지 올랐는데 이 넘버 2를 이렇게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어제 조태용이 어제 나와 있었는데 조태용한테 국정원을 사랑하시잖아요. 넘버 2를 이렇게 자르면 됩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넘버 2를 이렇게 잘라도 되는 건지. 그리고 윤석열이 맨날 반공 이야기하면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홍장원 차장이 대공 업무를 평생 해오던 사람인데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정권은 어디? 북한 정권.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어디? 북한의 보위부다. 국회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의장이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총든 군인하고 국정원 요원이 가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해오고 벙커에 가두고 이게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자기는 윤석열이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지만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거부했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홍장원 차장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자리는 지킬지 모르지만 평생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시달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본인은 그 말도 안 되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겁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홍장원 차장을 정치중립 위반으로 잘라놓고 본인은 지금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도 참석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 제대로 된 수사를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조태용 원장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가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을 누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세상이 그런 수호지심이 없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입니까? 의도스님 말씀처럼 저게 기본이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정보사령관,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김용현이 그런 불법적인 짓을 하면 장관님 저 옷을 벗더라도 그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똥별들이 자기 그냥 출세 욕심에 눈이 멀어갖고 다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준비 다 됐습니다. 장관들도 비겁한 게 그러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있고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직접 몸을 던져가면서 사표를 집어 던져가면서 말린 사람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바지가랑이라도 끌고 말렸어야죠. 그리고 지금 장관들 다 사직서 낸다고 하는데 지금 장관 직무 다 수행하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 중에서 여기에 반발해서 사직한 사람은 법무부 감찰관, 그리고 사직을 안 했지만 잘린 사람은 홍장원 국정원 차장.
이 정도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받아서 윤석열에게 충성을 하고 싶지만 이건 아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 2명 외에 별로 없습니다. 지금 진정한 보수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보하고 보수가 서로 경쟁하면서 정권 교체도 이룩하고 평화적으로 좋은 정책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보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구 기득권 극우 세력으로 지금 변질돼서 아니 어떻게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국정원을 여당 야당 지도자 국회의장을 하는데 투입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잘라버리고 바로 고발해서 검찰에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윤석열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국정원 1차장으로 발탁시켜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내내 물먹고 있다가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고 그래서 눈에 들어서 그 다음 국정원장도 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외국 대사도 나가고 싶고 영국 공사를 했더라고요. 주 영국 한국 대사관 정무 공사도 했기 때문에 그 대사도 가고 싶고 윤석열 시키는 거 다 해서 출세하고 싶었지만 체포 명단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다. 이게 상식입니다. 홍장원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놓고 너무 부끄럽고 후회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의 불법적이고 부당하고 위헌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데 그 결과 이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후안무치 DNA. 이게 오늘 제가 뽑은 제목입니다. 후안무치한 사람, 이 출세하는 사회, 이런 사람이 득세하는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죠.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자기가 선서한 내용을 지키려고 하고 해야 되고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국민을 배신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상식적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